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후 계획 도시를 정비하는 특별법 윤곽이 공개됐습니다. 대전에선 둔산과 노은, 송촌지구가 포함돼 파격적인 재건축 특례를 누릴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와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과제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대전 과기대 금융부동산행정과에서 박유석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세종 충남도회 신수의 사무처장 시간 내주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용원 대전시 지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준비된 영상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안전진단 기준 완화, 용적률 완화, 그다음에 기반시설 확충 같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국토부가 최근 이제 일기 신도시를 비롯한 이제 노후 계획 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서 노후 계획 도시 특별법의 이제 주요 골자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뭐 앞서 보신 것처럼 대전 지역도 좀 포함이 돼서 관심이 큰데요. 사실 파격적인 혜택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주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박유석 교수님, 일단 이제 법안에 담긴 주요 내용을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선 명칭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노후 계획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지 조성 사업 완료를 하고 이제 20년 이상 된 지역, 그리고 이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이 되는데요. 전국적으로는 이제 49곳 정도 되고요. 수도권이 19곳, 이제 지방이 한 30곳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대전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은지구, 그리고 둔산 2지구, 송천지구 이렇게 4군데 정도가 지정이 좀 되었고요. 이러한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는 특별 정비 구역이 되면 네. 기본적으로 혜택이 좀 많아지는데요. 재건축 안전 진단에 있어서 이제 공공성이 확보가 된다면 아예 면제까지도 가능하고요. 네. 좀 수월하게 좀 안전 진단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용적률 같은 부분에서도 현재보다 훨씬 더 높게 500%까지 좀 완화를 좀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좀 있고요. 그리고 통합 심의라든지 아니면 과거에는 사업 시행자가 이주 대책을 추진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지자체에다가 그런 어떠한 일정한 권한을 좀 줘가지고요. 그렇죠. 지자체 위주의 어떤 정비 사업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법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규제 완화, 이제 뭐 파격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 안전진단 기준 완화하고 용적률 상향 그 두 가지가 아주 골자라고 좀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도 네. 법에서 얘기를 함으로써 어떤 공공성을 좀 가졌을 때 혹은 어떤 국민의 어떤 정서 이런 것도 같이 아우르고 있습니다. 네. 이은영 위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안은 이제 뭐 최근에 부동산 경기와 맞물려서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의미를 좀 갖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단지별 재건축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국은 단기에 대량의 주택을 공급하면서 우리가 흔히 신도시라고 말하는 택지 지구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단기에 대량의 주택이 일정 지역에 공급되다 보면 이 주택들이 함께 연식을 먹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30년, 40년이 되면 언젠간 이것들을 재건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어떻게든 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지금 발표된 특별법에 앞으로 하겠다는 내용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도시 단위의 재건축이라는 정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 대선 공약 때와 연계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대선 공약에서 나왔던 주된 내용들은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서울 주변, 특히 서울 주변이죠. 서울 주변의 일기 신도시들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발표된 특별법은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예. 일기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방에 비슷한 택지 지구들까지도 혹은
일정 택지와 함께 옆에 기존에 있던 노후 지역들까지 합쳐서 일정 규모가 된다면 함께 이 법에 적용을 해서 특별정비구역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제 기존에 이제 대전 지역도 보면 이제 개별 단지에서 이제 재건축 추진하는 데도 있는데 이번 건은 이제 신도시 전체를 이제 한꺼번에 좀 재건축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과거에 추진하던 재건축 정책하고는 뭐 특징적이 있다면 어떤 게 좀 확실히 다른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대상 범위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재건축 아파트에 사시는 조합원들의 경우에는 뭐 자기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옆 단지가 어떻게 되든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을 주민이 아니라 해당 지역을 다루는 정책 당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네. 단지들이 개별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 지역의 전체 모습이 좀 조화롭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단지들마다 디자인이 좀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 때문에 정책 당국의 입장에서는 특정의 넓은 지역이 있다고 하면은 처음부터 이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운 다음에 네. 어느 지역에 어떤 특징을 넣고 어디를 중점 개발하고 어디는 좀 더 조용한 식으로 한다든가 라는 방법으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윤곽을 함께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제시된 특별법의 내용 자체가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정책 당국의 입장에서 특정 넓은 지역을 어떻게 조화롭게 계획할 것인가, 재계획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 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뭐 과거에는 이제 개별 단지에서 이렇게 추진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좀 범위를 넓혀서 좀 더 체계적으로 도시 계획을 세우면서 좀 할 수 있겠다. 이런 좀 장점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계획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뭐 지금 계획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계획도 신도시라고 하죠. 신도시가 만들어졌던 그런 모습에서 비슷한 조화로움과 균형을 가지고 새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동안 뭐 나왔던 부동산 정책 관련 가운데서도 상당히 좀 파격적인데 시장은 좀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궁금해요. 소용원 지부장님 어떻습니까? 좀 들썩들썩한가요? 근데 부동산 경기가 요즘 워낙 안 좋아가지고 또 그런 게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번에 이제 둔산동 지구, 대전 지역에서 이제 포함된 게 둔산동 지구였거든요. 네, 네. 둔산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장우 시장님도 관심을 계속해서 재건축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둔산동에 실제 거주하시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재건축에 대한 기대 때문에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노은동이라든지 손통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았던 분인데 네. 상당히 이번에 좀 뜻밖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둔산동 지역 같은 경우 이번에 발표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지금 거래량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에 거래됐던 물량에 비해서 올해 1, 2월 달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네. 늘어났고 가격도 소폭 지금 상승으로 좀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둔산동 쪽은 분명히 시장이 좀 반응을 좀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노은동이나 송촌동 지역에는 전혀 큰 반응이 없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수희 처장님 이제 주택건설협회에서 나오셨는데 좀 어떻습니까? 그쪽 분위기는? 아직 이제 분위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좀 서지 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재건축에 대한 뭐 기대 이런 부분들이 종전에 없었던 이제 특별법이 생기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걸 지금 조금 관망하고 지켜보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줄인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제 대전에서는 가장 크고 상징성 있는 지역이니까 이 둔산지구의 일반적인 현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아요. 택지 준공이 94년도에 이루어졌고 전체 지구 면적이 800만 제곱미터, 대부분 15층으로 이렇게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 4만 세대가 입주해 있고 인구는 20만을 수용하고 있으며 3종 주거 지역으로 그때 당시에 용적률 220%에서 230% 정도를 적용을 받고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대는 뭐 새 아파트에 대한 그런 이제 심리가 보편적인 것 같고 자산 가치가 좀 상승하지 않을까, 또 주거의 질적인 향상을 깰 수 있겠다는 뭐 그런 기대가 있을 것 같고 네. 반면에 이제 교통이 그쪽이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그렇죠. 교통 처리 문제라든지 주차장 문제, 또 시장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또 주변 연접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균형 발전, 뭐 이런 문제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언제쯤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들도 상당히 상존하고 있다. 그렇겠네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기대와 함께 과연 이제 법안이 이제 윤곽을 드러냈지만 제대로 좀 언제쯤 될까? 뭐 10년, 20년 뭐 그렇게 기다린다면 그것도 실망감으로 좀 다가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박유석 교수님이 보시면 아무튼 재건축 연한도 좀 당겨지고 했는데 재건축이 만약에 이제 법안대로 이게 이제 국회 통과해서 입법이 되고 이제 시행이 된다면 좀 빨라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좀 탄력이 붙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론상으로 본다면 뭐 안전진단 기준이 좀 완화되거나 혹은 아예 면제가 돼버리면 네. 재건축은 뭐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제 인허가까지도 이제 통합 심의를 거치게 되면 재건축이 보통 우리가 진행을 하면 뭐 10년 정도의 세월은 그냥 쉽게 지나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단축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요. 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처럼 특별법을 통해서 어떤 정책적인 환경이 조성이 된 거죠. 부동산 시장에 이렇게 재건축은 이제 수월합니다라는 환경을 조성해 줬지만 그래도 그거보다 중요한 건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직 뭐 시장의 상황이 이렇게 재건축이 특별법이 발의가 됐다고 해서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럴 것 상황은 아니기 같습니다. 때문에 예. 아무래도 좀 특별법의 직접적인 효과가 단시에 나타나기에는 조금 어려울 거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법안이 한 2, 3년 전에 이제 그 부동산 활황기에 나왔다면 지금하고 분위기가 많이 달랐겠죠? 근데 또 그때는 또 이러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게 그렇겠죠. 또 시장이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네. 아마 정부에서도 그런 리스크가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긍정적인 대책을 내기에는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네. 지금 시장 상황이 워낙 또 안 좋으니까 뭐 정부 공약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맞물려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최근에 긍정적인 어떤 부양책들이 계속 나왔었는데요. 그 부양책 어떤 정책 기조 이런 거에 같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신수희 처장님 어떻습니까? 이제 그동안 재건축 추진하면서 안전진단 기준이 워낙 이제 강해서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 안전진단을 완화한다고 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면 사실 그 안전진단 면제까지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상당히 좀 파격적인 거 아닙니까? 파격적이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공공성 확보를 어느 기준으로 어느 선까지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시행령이라든지 기본 방침에 이제 담겨져야 그 이후에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겠죠. 이제 조합원의 구성이라든지 어느 수준까지를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것인데 아직은 이제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화되지 않아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대전시 같은 경우는 이미 그 통합심의 제도를 전국에서 최초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특별법 적용을 받아서 하게 되면 다른 지역보다 원활한 행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제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방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의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준공까지 통상 10.6년이 걸리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도를 통해서 보완을 하고 단축을 시켜준다 그러더라도 물리적으로 최소한 4년 내지 5년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소유자들의 그 다양한 의견, 이 욕구들을 어떻게 충족을 시킬 수 있도록 그 수용하고 이걸 담아낼 건가. 그게 되어야 이제 그다음에 확실한 그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근데 아무리 이제 제도가 좋고 그런 이제 제도를 정비해서 이제 그런 심사나 그런 기간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그 수많은 세대원들, 이제 그 집주인들의 그 욕구를 어떻게 이제 통합하느냐 그거 아닙니까? 전혀 다 입장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본인은 그냥 재건축 없이 여기서 그냥 살고 싶다 그런 분들도 있을 테고 그런 점에서도 좀 이 아무리 제도가 잘 갖춰져도 쉽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의 그 조건들이 충족이 되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돼야 되는데 제가 아까 그 초과이익 환수 문제도 벌써 이제 네. 조금 말씀을 하셨고 어느 정도의 그 분양 가격이 형성이 될 건가, 그다음에 그때의 시장 상황이 어떨 건지, 또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그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어떨 건지에 대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그게 이제 작용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대전시에서 선도적으로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네. 30년 이상 된 장기 택지지구 17개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재건축의 이제 상징성이라든지 역할, 또 미래 도시의 방향성까지를 담아내는 그런 그 플랜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금년에 그 영역을 발주를 시켜가지고 전체적으로 도시 재정비, 공간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다음에 자치구의 형평성, 그다음에 특히나 교통 이런 그 기반 구축 문제하고 중점을 둬 가지고 향후에 이거를 이제 계획을 집행을 하게 될 건데 전체 지금 현재 도시 정비 사업으로 대전시에 진행 중인 것이
재개발 57개소, 재건축 29개소, 네, 총 엄청 많네요. 86개소입니다. 그래서 네. 8만 3천 세대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 시행 인가 이상의 지금 받은 구역이 28개 단지 3만 4,500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또 이번 특별법을 적용을 받을 건지 아니면 개별 단지별로 종전에 도시 정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받는 게 더 타당하고 효과적이고 시민을 위한 것인지를 지금 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건데 네. 여기에서 이제 4만 세대 특별법으로 적용이 되든 다시 재개발이 된다 그러면 재건축이 되면은 일정량의 그 세대 수가 늘어날 건데 이런 부분까지를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그 소영원 지부장님 이제 조금 전에 시장 분위기 좀 말씀하셨어요. 이제 노원하고 송초는 상대적으로 잠잠하고 둔산은 일부 반응을 하지만 뭐 부동산 경기가 워낙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용적률 상향이라는 부분도 이번 뭐 법에서 아주 특징적인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재건축을 하더라도 집주인들이 이제 분담금도 좀 줄어들고 사업성이 좀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장에서는 확실히 좀 기대감은 좀 클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둔산동 같은 경우에 90년도에서 94년도에 이제 건설이 된 지역인데요. 특히 보면 그때 이제 둔산동 같은 경우 용적률을 지금 보면 한 220% 정도, 226% 정도에 이렇게 지금 용적률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종상향을 통해서 200%를 이제 250%를 300%, 준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심지어 이제 500%까지 지금 상향을 해준다 그러는데. 네. 과연 둔산동이 이제 몇 프로로 이제 상향을 될 거냐, 과연 500% 될 거냐, 500% 된다면 정말 이건 획기적인 일이다라고 그렇죠. 보는 거죠. 예. 과연 근데 한 300% 정도 된다면 기존에 있는 용적률에 비해서 한 7, 80% 정도 올라가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네. 시장에서. 또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과연 이제 지금은 이제 앞으로 10년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입주까지 가려면 10년, 15년 이상으로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인구가 급속하게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때 정도 됐을 때는 아마 양적인 면보다는 질적인 면도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시행이 되어야 될 건데 그렇게 이제 용적률을 높였을 때 둔산 지구가 과연 질적인 면에서 지금 수준을 유지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도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은영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제 수도권과는 다르게 지역은 사실 용적률이 이제 오래된 단지 같은 경우 그렇게 높지 않았었는데 용적률을 높이면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제 뭐 난개발 우려도 있고 동간거리가 좀 짧아지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 어떻습니까? 이런 대안이 좀 있을까요? 네, 사실 용적률 높이는 거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사실 일반적으로는 나쁜 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용적률을 높여서 그러니까 이제 고밀 개발할 경우에 조금 장점이 되는 경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상복합입니다. 예. 그래서 중심지에 있는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동수가 많은 게 아니죠. 뭐 한 동, 두 동, 세 동 정도 만드는 거니까요.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에서 다수의 동이 있는 단지를 고층으로 많이 만든다. 이렇게 되면 사실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좋지는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이제 고개를 들었을 때 하늘이 안 보이고 건물이 보입니다. 네. 이런 상태가 좀 되면 그렇겠네요. 답답한 느낌이 들죠. 예. 그래서 실제로 좀 쾌적하다는 단지들이나 뭐 고급 주거들을 가보게 되면 이제 공동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건물이 높거나 건폐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용적률을 이렇게 높여서 하겠다는 이유는 저희가 최근 몇 년간 저희 정책 쪽이죠. 정책 쪽에서 거의 합의가 되다시피 한 것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였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집을 지을 땅이 있어야 되는데 집을 너무 먼 곳에 짓게 되면 수요가 따르지 않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도심에 노후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밀 개발해서 지역도 정비하면서 주택 수도 늘리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일반인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것이 이제 개별 단지 차원에서 보자면은 자개산 아파트가 높게 개발을 해서 네. 일반 분양분이 많아지면 이제 개별 분담금이 감소하죠. 줄어들죠, 돈이 예. 적게 들죠.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고밀 개발을 많이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용적률이 높아지는 만큼 그 반대급부로 환경, 예. 네, 주거 환경도 그렇고 공공기여가 높아집니다. 아, 예를 들어서 예. 임대주택을 넣으라고 한다든가 그것이 아니라면 뭐 인근에 어떤 인프라 시설에 돈을 낸다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기여금을 낸다든가 네.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붙기 때문에 사실 용적률을 높인다고 해서 그게 꼭 좋은 건지는
케이스마다 좀 다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용적률을 높인다는 계획들은 모든 단지에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얘기한다면은 이제 주요 역세권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심 지역이 될 수 있는 곳들, 이런 곳들의 용적률을 높여주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마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에서 용적률 한 200% 정도 되어 있는 일반 단지에서는 쉽게 500으로 상향하는 일은 아마 없을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랬겠네요. 아무튼 500%라는 경우는 이제 뭐 최대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이제 뭐 다 그렇게 줄 가능성 없다는 거 말씀하셨고요. 근데 아무튼 용적률을 상향하면 뭐 어느 정도 적정선까지만 한다면 사업성은 확실히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사업성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게 뭐 주거 1종, 2종, 3종 용적률 얼마다라고 해서 아파트 얘기하는데 네. 사실 이런 구분 자체가 90년대까지 없었습니다. 90년대에는 그냥 주거 지역이었지 1, 2, 3종이 없었습니다. 네. 2000년대에 새로 세분화된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정책적인 방향이 재건축을 유도하고 장려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일정 부분 용적률의 상향은 불가피합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주민들의 이제 공사 새로 짓는 데 드는 분담금이죠. 이 금액 자체를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업 추진이 탄력받기 어려워져서 네.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 때문에 용적률 상향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어느 단지에 어느 정도를 주느냐는 각 지역마다 결정하는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박유석 교수님은 좀 어떠세요? 뭐 대전은 그렇게 고밀도 개발을 한 데가 많지가 않잖아요. 네. 뭐 지역 사정을 좀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가 좀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뭐 숫자상으로 딱 집어서 어느 정도 퍼센트가 적정합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네. 우리 연구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도시의 상황에 맞게 해야 되거든요. 도시가 고밀도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용적률을 좀 더 주고 뭐 대전 같은 경우는 뭐 500%까지 줄 어떻게 특별한 그렇죠. 이유가 없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500%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는 이제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이러한 의지를 정부가 가지고 있으니 어떤 재건축이나 이런 거를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진행을 좀 하자. 적극적으로 좀. 네, 적극적으로 예. 좀 지금 워낙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뭐 조금 더 높은 수준은 돼야지만 어떤 사업성이라는 게 또 확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것도 어느 정도 지자체하고 협의가 되는 상황에서 같이 좀 진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지역 상황에 맞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주 대책 관련해서도 이제 좀 달라진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은 이제 뭐 이주 대책이라는 게 뚜렷이 없었는데 앞으로 이제 지자체가 이주 대책을 수립하고 정부가 이제 지원하는 형태로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 일이 좀 늘어나고 좀 부담도 클 것 같은데 신수희 처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게 좀 도움은 많이 되겠죠? 그 사업 추진에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지방 재정 상황하고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획을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세워가지고 수립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재원 확보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지, 그다음에 이게 또 환수의 적정한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교차 지원 내지는 또 그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그런 부분에도 활용을 하고 해야 될 건데 이 공공성 확보는 필연적으로 또 그 사업성하고도 연관이 되는 문제고 이게 제대로 그 지금 지원이 되려면은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선순환적인 주택 재고량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네. 우리가 지금 선진국에서 흔히 그 재고량으로 가지고 있는 10에서 20% 정도의 재고량이 안 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당장에 뭐 규모가 크든 적든 간에 재건축이 일어나게 되면 주변에 전세라든지 월세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글쎄 말이에요. 없는 예. 이제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도 지금 빈집 철거라든지 대전시에 보면은 1,800가구 빈집을 철거해가지고 공원으로 활용한다든지 시민 안전성 담보 차원에서 이제 그런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 이 또한도 재정 문제 때문에 연차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그 분양 전세 사기 때문에 그 당장에 쫓겨나야 되는 그런 분들을 위한 대책으로 임시방편으로 좀 도시공사에 그 원룸 투룸 아파트를 제공하는데도 또 학교 문제라든지 뭐 직장하고 거리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신청자가 없다는 또 맞습니다. 그 뭐 뉴스도 있었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대단히 일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을 때는 과연 수용할 수 있는 우리 그 여건이 돼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이게 그 대단히적으로 가는 것에 대한 뭐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은 거기에 못지않은 부정적인 그런 그 악영향들도 있는 거라서 뭐 대규모보다는 중소규모로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여러 가지 탄력적인 그런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또 대단위로 이루어졌을 경우에 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그 굉장한 악영향이 또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네. 없습니다. 이거는 그 대형 업체들만을 위한 그들만을 위한 리그가 될 그런 또 개연성이 있어서 그렇겠네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거다. 그 이은영 위원님은 어떻게 현실성은 좀 있다고 보세요? 이제 취지가 개별 단지별로 하던 거를 이제 뭐 그 범위를 넓혀서 신도시 전체로 한다든지 그런 건데 대전 둔산지구만 해도 아까 이제 한 4만 가구 된다고 하셨죠? 그 일대를 일시에 개발했을 경우 이 전월세 수요를 감당을 할 수가 있나요? 이건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자, 이제 지금 발표된 특별법 내용대로 하면 이제 이주 대책의 수립도 각 지자체가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을 실무적으로 맞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현실적으로 일시적인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글쎄요, 불가능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게 만약에 뭐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한다면 마치 이제 그 태풍이나 홍수 때 이재민들을 임시 수용했던 것처럼 네. 지역 주민들을 수용한 다음에 재건축을 하고 다시 옮기는 방법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현실에선 불가능하겠죠. 현실에서는 이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실무적으로 돌아가는 방향은 제가 예상을 한다면은 일단 해당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개발 계획, 마스터 네. 플랜은 세울 겁니다. 네. 그리고 실제 실행 단계에서는 흔히 말하는 이제 순차적인 개발인 거죠. 아마 그렇게 예.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내용은 이런 비슷한 내용은 이미 서울에서 제시가 됐는데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목동 단지라고 하는 지역, 이제 그 지역은 이미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이나 개발 방침은 이미 나왔습니다. 이렇게 네. 하겠다, 어디는 어느 더 중점적으로 하겠다라고 나왔는데 아마 그 지역도 14개 단지로 구성된 그곳도 이 단지를 한 번에 개발하기보다는 아마 몇 개 단지씩 순차적으로 이제 재건축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국내의 다른 지역에서도 아마 비슷한 식으로 순차적인 개발을 하면서 다만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만 네. 세우고 진행을 하는 것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한 지구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대전에 뭐 둔산지구라고 한다면 한 지구 내에서도 각 단지별로 그 재건축 추진 그 기간은 텀은 상당히 좀 길어질 수 있겠네요. 그렇게 상당히 되면. 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냥 쉽게 생각을 해도 간단한 겁니다. 네. 만약에 10개 단지가 있는데 이제 한 단지를 착공에 들어가서 다시 입주할 때까지 3년이 걸린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한 번에 10개를 진행할 수는 없으니까 한 번에 3개씩만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도 3, 3은 9, 다음 1이 남으니까 그렇죠. 사이클이 4번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12년이 걸리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거보다 더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노후 계획 도시의 재정비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된 것이지 네. 현실적으로 단기에 빨리 해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아닌 걸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겠네요. 그 소용원 지부장님이 보시기에도 이제 둔산에서 만약에 한 단지 정도만 한다고 하더라도 뭐 큰 데는 뭐 1, 2천 세대 그런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걸 좀 소화할 만한 그런 이제 전월세 여유 물량이 있나요, 대전에? 제가 보기엔 어려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둔산동을 예를 들어서 전체 단지를 한 번에 개발한다라 보면 그분들이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이주단지 조성이라든지 순환형 주택 또 모듈러 주택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둔산동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생활 여건이 거기에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학군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사실 학교나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가는 분들이 예, 많죠. 그래서 그 주변에서 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 주변에 동시다발적으로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디로 이주를 할 거냐. 네. 상당히 그 주변에 오히려 그렇게 되면 전세 대란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주택가격이 폭등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또 그 이후에 동시다발적으로 해서 만약에 동시에 또 입주를 한다고 봤을 때는 또 주변에 어디에선가 그분들이 이쪽으로 또 둔산 신도시로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위한 또 공실이 또 염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한다는 건 상당히 참 문제가 있고 순차적인 어떤 개발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기간이 아까 우리 이원영 연구원님 말씀하신 대로 10년, 15년 이상도 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순차적으로 한다고 해도 이제 그 뭐 둔산지구를 4개, 5개로 쪼개서 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이제 수천 가구 이상의 이제 전월세 그렇죠. 수요가 발생하는데 그것도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겠네요. 그렇죠. 그거를 커버하기에는 상당히 참 어렵다는 거죠.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뭐 재건축 지역 단지라든지 조성을 해서 일시적으로 그분들이 좀 이동할 수 있는 이런 네. 거를 연구를 하면 되는데 실제로 둔산동 지역의 지금 인근에 재건축 단지라든지가 이미 용문이나 수원이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단지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지금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박유석 교수님도 이제 대전에서 재건축 문제는 뭐 그동안 여러 번 이제 거론이 됐었고 이제 중요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부동산에서. 이 문제 좀 현실적으로 보면 이주 대책이 딱 걸릴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좀 해결이 될까요? 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면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이 다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정부에서는 이번 대책을 내면서 뭐 모듈러 주택이니 해서 일시적으로 거주를 한다든지 왜냐하면 건설 기간이 좀 짧고요 비용도 좀 적게 들어서 했는데 그 부분도 우리 말씀 나누신 것처럼 어떤 뭐 학군이라든지 주변 여건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변 지역과의 어떤 상생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든다는 게 가장 이 특별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일 그렇죠. 것 같은데요. 예. 현재는 뭐 이렇다 할 방법이 딱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뭐 모듈러 주택이니 여러 가지 대안을 우리가 지금 내고 있고 또 이게 기본적으로는 지자체가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또 중앙정부하고도 같이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네. 중앙정부에서 방향성을 제시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지자체가 실행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은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초과이익 이제 환수제 문제도 이제 이 법안 이후에 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제 각종 특례를 받지 않습니까? 이제 안전 뭐 재건축 안전 진단도 완화가 되고 용적률도 높이면 그거에 따른 이득이 생기고 그에 따른 이제 초과이익도 좀 환수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 텐데 사실 뭐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 이런 게 좀 정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 신수희 처장님이 보시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불거질 텐데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토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앞으로도 계속 여러 차례 뭐 TF팀 회의라든지 의견들을 들어서 결정할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만은 전문가들께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그 풀어내기 쉽지 않은 숙제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용적률을 올려주는 그런 문제도 쉽지 않은 것 그것에 이제 또 불구하고 공공 기여율 초과 이익의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럼 공공 기여의 방법이라든지 그런 일례로 몇 가지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분양성이라든지 분양 가격하고 연계돼서 작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이고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법안 내에 또 기본 방침에 드러난 다음에 이것들을 판단할 수 있겠다. 이게 지금 수용 가능한 수준이고 합리적인 그런 수준이 아니면은 재개발 자체가 상당히 난망해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지금 이주 대책하고도 관련된 문제하고 조금은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시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둔산지구도 거기는 이제 직장이라든지 또 이런 문제 또 작교 문제 때문에 비교적 연령대가 젊은 층들이 많이 이제 거주하고 계시고 그 외곽으로 좀 나가게 되면은 이제 비교적 연령이 좀 많으신 분들이 오랫동안 장기간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과연 추가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내하면서 또 그 불편한 이주를 해가면서까지 재정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네. 말씀드립니다. 박유석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사업자에게도 어느 정도 적정한 또 이윤도 좀 보장이 돼 있어야지 그쪽에서 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초과이익 환수를 하더라도 또 과도하게 한다면 사업에 또 차질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재건축으로 이제 얻은 이득의 3천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50%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공제가 되는 부분을 이제 1억으로 올리려고 그랬더니 또 부자 감세라는 그렇죠. 또 여론이 나와서 법안이 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재밌는 거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증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대1 재건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초과이익 환수를 당하지 않고 1대1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반적인 면적은 늘어나지만 건축 면적은 늘어나지만 세대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대수가 좀 줄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러한 상황까지도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정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 초과 환수 제도에서 있어서 어떤 사업성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실외 입주민의 이익을 지금보다는 더 보장을 하는 것이 맞겠다. 그게 시장의 반응이다. 시장의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이해를 하고 합리적인 어떤 상승분을 책정을 해서 조금 더 환수하는 부분을 줄일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제 그 세대 수를 안 늘린다면 조합원 분양만 1대1로 하고 일반 분양을 안 한다면 좀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사업 추진이 그 부분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조합원 분담이 늘어나죠. 늘어나는데 일반적으로 되는 아파트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국민평형대 85제곱미터는 아니고요. 조금 더 작은 평수에서 진행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작은 면적의 아파트에서 이제 1대1로 세대수는 변함이 없지만 면적이 이제 큰 아파트가 되죠. 그러면 단지 전체가 어떤 또 일정한 또 중대형 아파트의 프리미엄을 또 주게 그렇겠네요.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분담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내가 재건축을 통해서 얻는 아파트의 어떤 부동산 가격의 상승분이 훨씬 더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초과이익 환수 뭐 요즘 아주 뭐 뜨거운 문제인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사실 지금 시기와는 좀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네. 처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제시되었던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70년대나 80년대에 거의 준공된 없었겠죠. 저층 아파트들이었습니다. 네. 보니까 이런 아파트를 새로 높게 지으면은 뭐 오히려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이익이 네. 발생해서 이제 그러던 시기에 재건축을 억제하려고 만든 제도가 제초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에 와서는 지금 재건축이 논의되는 단지들은 9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죠. 재건축 바라보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걸 꼭 부자 아파트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하반기에 정부 쪽에서 나온 공식적인 입장은 재건축에 따른 초과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네. 내용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현실과는 좀 맞지 않는 맞지 않는 제도긴 하지만 당분간 이 제도 자체가 뭐 사실상 무력화되는 일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뭐 작년 하반기에 발표된 좀 완화하는 정도로만 유지가 되다가 이제 향후에 좀 더 경기 상황이 바뀌고 재건축이 좀 더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가 되면 그때 다시 추가적인 완화가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 위원님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세요? 이제 재건축을 하면 아파트도 이제 기존의 낡은 집이 새 것이 되죠. 새 것이 되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뭐 부동산으로 인한 이득을 보는데 또 사업자는 재건축 추진을 또 통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익도 좀 올릴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회적으로는 분명히 어느 정도의 좀 기여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은 정서적으로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초안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새로 아파트를 짓거나 재건축을 할 때 공공기여 부분이 추가가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적용되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이제 이러한 공공기여 측면보다 좀 더 큰 부분을 부과하고 있기 좀 때문에 과도한 측면도 있다고 좀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과도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제도의 목적 자체가 재건축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공공기여와 아니면 재건축을 억제하기 위한 수준의 제초한 공공기여인지는 이 부분이 여전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제 경우에는 아무래도 후자의 부분이 더 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영원 지부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차 이전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혼집 주고 새 집 주면 거기에 대한 그렇죠. 기대를 더 당연히 부담하는 게 맞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정서적으로 봐서 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네. 납득하기가 쉽지도 않고 그렇게 된다면 재건축 단지가 아마 정상적으로 개발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보면 앞에서 다 말씀하셨지만 제초한 방법이 그동안에는 어떤 통상적으로 봤을 때 공공임대주택 분야에 좀 집중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보면 공공분양이라든지 위에 또 기반시설, 또 생활 SOC라든지 기여금 등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인해서 어떤 제초안을 하겠다라는 이런 지금 정책을 지금 발표했는데 특히 둔산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만약에 정부에서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어떤 기반시설 부담금이나 이런 걸 전혀 안 하고 만약에 이 재건축 단지에 이걸 부담을 한다 보면 네. 실질적으로 이익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까 사회자님 말씀한 대로 조합원들이 오히려 부담금을 더 납부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 재건축이 추진이 되겠느냐. 그래서 아마 조합원들하고 시나 아마 정부하고 상당히 그 부분에 마찰이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수익을 올리려면 당연히 또 분양가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어떤 조합과 또 그다음에 지자체와 정부가 또 충분히 이거는 협의를 해서 적정선을 찾아야 네.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뭐 법이 이제 시행이 돼서 이제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하는 데가 나오면 분명히 이제 이 이슈가 불거질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네. 사회적 합의가 좀 이루어져야겠네요. 보완책도 좀 그렇죠. 하고. 지금 그래서 둔산동 같은 경우에는 주택 정비업체들이 벌써 지금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수익성 분석이라든지 네. 추가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주택 정비업체를 통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아마 조합원들하고 아마 그 정부하고 상당히 그 협상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번 특별법이 이제 그 좀 발표가 되면서 궁금했던 부분이 이제 리모델링 부분인데요. 리모델링도 이제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좀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는데 대전은 그동안 이제 재건축이 좀 어렵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좀 하는 데가 좀 몇 군데 있었어요. 뭐 대전 둔산동도 그렇고 이제 저희 회사 근처에 있는 만년동 같은 데서도 이제 추진위원회 설립하고 했었는데 사실 박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제 재건축이 어려워서 대안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했었는데 재건축이 이렇게 규제가 완화되고 좀 특례도 준다면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리모델링을 한다라는 게 뭐 수평 증축이 있고 수직 증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수직 증축을 진행들을 하시는데요.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수직 증축으로 성공한 사례가 또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 지역에서 리모델링을 진행을 했던 건 지금과 다르게 이제 재건축에 대한 부분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재건축에 대해서 어떤 규제가 좀 완화가 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 어떤 일정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리모델링 어떤 취지는 재건축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건축이 더 쉽고요. 그리고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좀 유리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 리모델링이 장점이 되었던 게 이제는 좀 많이 사라졌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박 교수님 말씀은 이제 아무튼 리모델링보다는 좀 재건축으로 갈 가능성도 좀 크다고 하셨는데 소용원 지부장님도 대전에 좀 여러 군데서 좀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보시기에는 아무래도 좀 리모델링 쪽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렇죠. 되면. 둔산동 측에서 가장 그래도 좀 진척을 좀 보였던 데가 아마 국화하고 네. 노건도 좀 추진을 했던 네. 건데요. 아까 그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수직 리모델링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거 보면은 현행 주택의 약 15% 정도가 세대수를 증가해주겠다라고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리모델링 부분에서는 정부에서도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정책이 아니냐라고 정부에서 판단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도 보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수직 증축을 한다는 게 공사비 문제가 오히려 재건축보다도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주 대책 문제도 심각하고 주차장 문제, 그다음에 앞에 동과 뒤에 동과의 어떤 일조권 문제 때문에 민원 조합원들끼리 어떤 분쟁 문제도 맞습니다. 상당히 예,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언론에서도 그랬고 수직 리모델링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또 이번에 재건축 또 특별법이 또 발표됐기 때문에 아마도 리모델링에 대한 소리는 잠정적으로 다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단지들이 재건축으로 선회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그렇게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분들이 뭐 리모델링 이 법이 이제 이 특별법이 시행된다고 뭐 중단하진 않을 테고 리모델링을 재건축으로 좀 전환해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은 계속 하겠네요. 아마 그렇게 그 추진했던 주체들이 이제 리모델링에서 아마 재건축으로 네. 방법을 좀 선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토론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법이 아직 시행은 안 됐습니다. 이제 과제가 있는데 국회 문턱을 좀 통과를 해야겠죠. 그래서 특별법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과제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수희 처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방 간에도 특수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목소리라든지 지자체 의견들을 법과 시행령, 기본 방침을 수립할 때 의견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네. 그런 법으로 발전이 됐으면 좋겠고 그걸 통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법령 또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중요한 점 짚어주셨는데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이제 다양한 이제 주체들하고도 분명히 이제 협의를 해야 된다 그 말씀해 주셨고요. 박유석 교수님은 좀 어떻습니까? 네, 결국 뭐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라는 거는 이제 국민적 합의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국민적 합의라는 것도 결국 시장의 구성원이거든요. 그렇죠. 시장은요, 아무리 우리가 이상적으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익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는 뭐 공적으로는 공공성을 강조하고 이익을 환수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것만 강조를 하다 보면 시장이 또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수준을 어느 정도 서로 양보를 해서 그 수준을 맞추느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잘 살펴서 정책적 효과가 좀 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좀 수긍이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이제 일이 더 늘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좀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그런 뭐 절차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부분도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서서 말씀 나눴지만 상당히 어떤 지자체 공무원들의 일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인력이 보강된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어떤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은영 위원님도 이제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네, 사실 건축물이든 개별 건축물이든 지역이든 노후화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번 사안은 이제 언젠가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 겪어야 하는 쉽게 표현하면 도시 단위의 재정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때문에 지금은 특별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 특별법에 이어서 빨리 시행령 같은 것도 다듬어져서 빨리 저희에게 공개가 되고 업계나 사회에서 이걸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도록 남은 절차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반드시 이제 그 노후 신도시 정비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법 제정에 문제는 없겠죠? 지금 단계에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제 주택 공급 확대와 노후 지역의 정비라는 방향성에는 모두 동의하는 상황입니다. 네. 때문에 특별법 자체에는 별 문제 없이 큰 이견이 없이 통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어떻습니까? 소영원 지부장님은 어떤 좀 그 뭐 보완책이라든가 아니면 정책 효과 높이려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까요? 저는 이번에 특별법은 뭐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에서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하는 사람의 한 명인데요. 네. 반면에 이제 20년밖에 안 된 도시를 또 다시 또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거는 아마 사회적인 문제가 좀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우스갯소리로 초가집을 한 채를 지더라도 저희들 한 세대를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한 도시를 개발하고 나서 20년 만에 또 재건축을 또 해야 된다는 거는 사회적인 경제적인 이건 상당히 손실의 문제다라고 네.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둔산지구가 또 재건축이 된다라고 보면 정말 전문가들하고 사전에 면밀한 어떤 검토 후에 이거 장기적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할 수 있는 그 도시계획이 좀 수립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네. 네 분 모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제 과거 대전도 보면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이제 주택난 해소 또 인구 유입 효과를 누렸었죠. 하지만 개발 30년을 넘기며 재정비 필요성이 이제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계기로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 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토론에 함께하신 네 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